예, 인문학 첫걸음 5주 2차 시 합시다. 5주 2차 시는 역사와 진실의 문제, 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차 시 말미에 조금 안내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 때 역사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역사, 곧 단 하나의 진실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지나간 사건의 기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또 역사와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를 누가 기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갈래의 이를테면 논의와 맞물려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난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종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역사 논쟁, 뭐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 논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아, 삐그덕거리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지나가는 과거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소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그 35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매우 뭐 극단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 해석 판단이 현재의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쟁 성노예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강제징용 끌려가서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본은 그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 전쟁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꾸준하게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그런 그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일정하게는 일본의 그런 논리에 동조하는 소위 친일의 논리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 또 음, 역사적인 어떤 갈등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주 2차 시에, 인문학 첫걸음 5주 2차 시에 역사와 진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자료를 좀 읽어가면서 이 지금 내가 만들어 둔 자료는 뭐 한 3, 4페이지 정도의 아주 짧은 자료고, 그렇게 앞에 1차 시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난해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국 5주차는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시의 자료와 이야기 내용도 1차 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는 누구냐? 일본의 작가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음, 그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작가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주로 삽니다. 이탈리아에서 또 독학으로 이탈리아사를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90년대 한국의 경우에 90년대 한국에서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굉장히 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지금 서재를 금방 봤더니 이제 일테면 어, 세살의 보르자 혹은 우한 냉옥으로 일본에서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내 서재도 보니까 이 책이 있네요. 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에게 이런 그 산문집도 있고 두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시오노 나나미를 한국 사회에서 그 상당한 이제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로마인 이야기 12권짜리입니다. 나는 이건 이제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한 권쯤, 첫 권쯤 보았을 법한데, 이 시오노 나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이를테면, 그, 어, 영웅사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시오노 나나미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12권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 영웅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갔던, 역사를 이끌어갔던 역사 발전의 어떤 원동력은 그 뛰어난 몇몇 영웅들에 의해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인데, 이 시오노 나나미는 영웅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대칭이라고 할까? 대칭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에 어떤 그 주된 동력은,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이끌어간 주체는 그 몇몇 영웅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이름 없는 그 민중들에 의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또 서로 다른 어떤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영웅사관과 민중사관으로 크게 대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차 시에서는 역사 서술의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했다면 이 2차 시에서는 인문학 접근을 모두 2차 시에서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한다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영웅사관 먼저 알겠죠? 역사를 이끄는 주체는 누구냐? 소수의 영웅에 의해서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고, 민중사관은 역사는 이름 없는 이 민중들, 다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뚜렷하게 대비되는 그런 관점이죠. 자, 봅시다. 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90년대 역사 분야의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로마사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안목과 손에 잡힐 때 세밀한 묘사가 이제 매우 뛰어난 그 장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께 로마 건국기에서부터 멸망까지 1천년의 역사를 다루니까 굉장히 방대한 그런 그 분량의 역사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리비우스의 로마사, 폴리비우스의 역사, 플루타르크 영웅전 발음의 영웅전 등 고대 그리스 출신 역사가들의 저작들을 이제 참고 삼아서 그 역사를
로마의 역사를 지금 왕 중심으로, 알겠죠? 로마 황제 중심으로 역사를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게 대중 역사서입니다. 로마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를테면 뭐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로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성의 측면, 그 어떤 지식은 뭔가를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하죠. 지성은 뭡니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 비판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성의 측면에서는, 암과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누가? 로마인이. 체력의 면에서 보면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에르투리안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카르타고인보다도 못한 로마인이, 예? 로마인들이 광대한 제국을 이루고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를 이 로마인 이야기 시를 통해서 시오노 나나미는 나름대로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한 후에 현지인과 결혼해서 피렌체에 정치에 살고 있는 이 시오노 나나미는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쨌든 생소하지만 뭐 여러 그 저작을 통해서 문학과 역사를 이렇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일본의 여성 작가입니다. 음. 일본의 대형 서점에서는 그 작품을 따로 모아놓은 특별 코너를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 그래서 이 로마의 이야기는 로마가 용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냐면, 윤리나 정신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사료, 역사 저작이, 역사책을 말하죠. 이런 역사적인 저작을 그 참고를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로 로마의 이야기가 역사 서술은 아닙니다. 역사적은 아니에요. 역사 서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 서술과 문학적 상상력의 어떤 경계, 또는 그것의 어떤 그 접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로마인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12권이나 되고, 그래서 물론 내가 이제 그 뭐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그 줄거리 정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그 내용의 방대함도 방대함이려니와,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줄거리를 그 대강을 요약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역사와 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로마인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생략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시오노 나나미가 역사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영웅사관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로마가 제국화되어가는 과정.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국. 그러니까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행태를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역사상 보면 동서의 어떤 제국을, 엄청난 이런 그 나라를 이루었던 게 인류 역사상 크게 두 차례가 있죠.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의한 동서의 소위 그 동서 제국의 건설. 다른 하나는
14세기 중엽에 몽골에 의한, 이제 이때는 로마는 이제 서유럽 쪽이죠. 로마 서유럽에서 인도까지 이렇게 그 영토를 확장한 그런 세계 대제국이 로마에 의한 게 하나 있었고, 그때는 이제 서유럽에서 동쪽으로 진출했네요. 14세기에는 이제 몽골, 동쪽에 있는 몽골에서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유럽에, 지금 이제 한참 그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까지,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몽골이 저 서유럽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제 두 번의 이런 동서를 포괄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바 있죠. 이건 다 침략 전쟁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로마든 몽골이든 제국은 제국화라고 하는 건 침략을 말하는 겁니다. 침략 전쟁. 자, 침략 전쟁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음이죠.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쟁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많이 다치게 함으로써 고통.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그 무고한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 그리고 삶의 터전이 이 무너져서 초토화되는,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이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침략 전쟁입니다. 제국화가 바로 그런 침략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죠. 음. 근데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가 이렇게 제국화되는 과정과 특히 영웅들의,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소위 정치 지도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전쟁을 결정하죠. 전쟁의 수행은 이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동원됐죠. 근데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장군들, 소위 전쟁의 영웅들이죠.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가 이렇게 침략 전쟁을 통해서 커다란 동서를 아우르는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소위 평민들로 구성된 병사들,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를 이끄는 소위 그 영웅들, 장군들의 역할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그 영웅사관이죠. 나는 이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결정은 정치적 권력자들과 그다음에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수행이 되지만, 죽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결정한 정치 지도자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청년들이, 일단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죽죠.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병사들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민간인 사망자들은 제외하고 1차 세계대전 때만 1,0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그 여러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의 군사들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서술을 나는 용인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미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전쟁을 역사가는 그 후에 역사가는 서술하죠. 그리고 이제 시노 나나미는 역사가는 아니고 뭐 인문학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문학적 어떤 상상력과 결합해서 소위 대중 역사서를 이제 펴낸 사람이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오노 나나미의 관점을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지중해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그런 시스템, 피해자마저 동화시키는 보편성, 피해자마저 동화시키는 보편성,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서구 서양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서구 문명의 서구 문명을 뭐 떠받든다고 그럴까, 지탱한다고 그럴까, 원천이라고 할까, 원천이라고 합시다. 그 두 원천은,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헬레니즘, 예, 갖다 쓸게요.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니즘은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정신적 같은 그 사상 체계. 자, 이 두 가지가 서구의 문명의 원천이고 떠받드는 기둥입니다.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사상을 얘기합니다. 신중심의 기독교 사상, 헤브라이즘. 예. 로마 때, 이제, 하나의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한국 사회는 뭐,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또 기독교 신자라고 하죠. 헬레니즘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 때 동서를 융합한 그런 소위 그런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를 융합한 문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의 로마는 이제 그 침략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 이제 이 그리스가 그리스 반도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내전을 겪은 이후에 이제 이 고대 로마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소위 이제 그 황제는 이 고대 그리스의 이런 그 어떤 문화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침략해서 이제 정복한 그런 지역에 그리스에서처럼 넓은 이제 그 광장, 넓은 어떤 터에다가 아고르 그 광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신전을 본따서 이렇게 그 높은 이제 그 도시를 어, 아우르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지에다는 그 신전을 또 짓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를 본따서. 그래서 이제 에, 어떻습니까? 이 로마 군단이 에, 무력을 앞세워서 어느 지역을 침략을 하면 맞서기도 하고, 맞서다가 이제 군사력이 약하니까 잘 훈련된 로마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제 무너지죠.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으면 포로가 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은 그 저항할 힘조차도 없어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피해자마저 동화시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제 소위 죽음은 면하는 거예요. 이걸 피해자마저 동화시키는 보편성이라고 소위 실드 치고 있는 거죠. 시오로 나나미가.
음? 이렇게 시오노 나나미는 그 어떤 로마의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었던 소위 전쟁 영웅들을 중심으로 로마사를 에, 기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그녀의 책에서 피의 지배자 민중은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영웅사관 및 국수주의적 역사관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되면 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할 만한 시간은 마땅치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사실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우리 문화가 중심이고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국수주의적인, 예. 그러니까 역사란, 오타 니은이 빠졌네. 역사란, 혹은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의 이 로마인 이야기가 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쟁 영웅 또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망이랄까?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런 것이 사실은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가 등장하고, 어,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국수주의와 연결돼서 굉장히 무서운 어떤 파멸적인 어떤 결과를 종종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 1차 시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양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 첫걸음이고, 그 중에서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크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랑케, 예, 본래 역사적 사례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개념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으로 저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원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개념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 1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원론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원론적으로는 엄격한 사료 비판과 사실에 충실해 있는 그대로 서술을 강조했고, 역사관은 그 사실을 알리는 역할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객관주의 사학이죠. 그래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랑케를. 역사적 관점, 그의 역사적 관점은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관이다라고 이야기 부른다는 거, 아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출신의 에드워드 카는 이런 이제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관을 비판하죠. 네. 그러니까 카는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기록하는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의심하는 거죠. 아까 교통사고 관련돼서 가해자, 피해자와 무엇보다도 그 관찰자의 관점이 그러면 어, 그 고정불변의 진리인가?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주관적 판단의 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 관점에서 끊임없는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에드워드 카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앞에도 설명했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이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내가 비판적으로 살펴봤던 시오노 나나미의 영웅사관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트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희곡도 쓰고, 그러니까 또 실험성이 강한 그런 이제 희곡 작품을 많이 썼고, 또 시인이기도 했던 브레이트의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예. 성문이 7개인 테베를 누가 건설했던가? 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들이 손수 바위덩어리들을 끌고 왔을까? 그리고 몇 차례나 파괴된 바빌론, 그때마다 그 도시를 누가 일으켜 세웠던가? 건축 노동자들은 황금빛 찬란한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서 살았던가? 만리장성이 완공된 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많기도 하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던가?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를 정복하고 개선했던가? 끊임없이 노래되는 비잔틴에는 시민들을 위한 궁전들만 있었던가?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에서도 바다가 그 땅을 삼켜버린 날 밤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노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그가 혼자서 해냈을까? 예, 그가 혼자서. 시저는 갈리아를 토벌했다. 적어도 추사병 한 명쯤은, 아무리 그래도 추사병 한 명쯤은 데려가지 않았을까? 스페인의 필립 왕은 자신의 함대가 침몰당하자 울었다. 그 말고는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 그 많은 병사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을 때 그 병사들의 가족들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프리드리 2세는 7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말고도 또 누군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길 때마다 승리가 하나씩 나온다. 승리의 향해는 누가 잘했던가? 10년마다 한 명씩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던가? 그 많은 사실들, 그 많은 의문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레이트의 이 시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시오노 나나미의 영웅사관, 영웅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그런 영웅사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민중, 민중, 백성들. 네. 민중이 역사의 원동력이다. 역사를 끌어가는 주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영웅사관의 영웅을 중심에 둔 시오노 나나미와 같은 사람의 그런 역사 서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것도 내가 늘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만은 내 설명이,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영웅사관이 아니라 민중사관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다음에 랑케의 실증주의가 아니라 에드워드 카의 역사주의 혹은 대화주의를 지지하고 있죠. 여러분 5주차 지금 역사란 무엇인가 1차 시, 2차 시 공부를 쭉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나는 이제 교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폭력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학생들이. 예. 지금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서로 상반되는 관점, 랑케 실증주의냐, 에드워드 카의 역사주의, 대화주의냐. 그리고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해서 시오노 나나미류의 영웅사관이냐, 브레이트류의 민중사관이냐, 어느 것이 더, 되면 옳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사실 옳고 그런 것은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실증주의와 대마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웅사관과 민중사관이 어떤 의미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인문학 첫걸음 5주차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단 그런 개념적인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그야말로 객관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랑케 실증주의와 에드워드 카의 대화주의를,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류의 영웅사관과 프레이트류의 민중사관을 객관적으로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왜 자신의 생각, 나는 랑케 실증주의보다는 에드워드 카의 대화주의가 더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왜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을 비판적으로 보는가, 또는 이 영웅사관과 민중사관을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텐데 왜 영웅사관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민중사관이 더 받아들일 만하다고 강조를 하느냐라고 나한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런 질문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뭐 중간 시험이든 기말 시험이든 리포트든 또 이제 인문학 첫걸음에는 내가 그다음에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수업 참여도 뭐 하여튼 이런 여러 요소를 처음에 이제 설명했던 그런 평가 요소를 이제 적용하고 합산해서 여러분의 평점을 주잖아요. A든 B든 C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교수 수업 평가를 하잖아요. 되게 5점 만점에 5, 4, 3, 2, 1 뭐 그렇게 그 수치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주관식으로 뭐 교수님에게 남길 말이나 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뭐 남길 말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떤 학생은 드물게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리, 정말입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암기하도록 해서 얼마나 이제 제대로 암기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시험을 내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은 그런 수업 방식과는 달리 좀 분량이 많은 수업 자료를 이렇게 읽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대학생답게 그런 어떤 그 교양 수업에 걸맞는 수업이어서 정말 어, 좋았다. 또 심지어 우리 학교 전체 교양 수업 중에서 교수님 수업이 정말 최고였다. 또 교수님으로 인해서 한 학기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 기억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건 이제 지금 우리 인문학 첫걸음은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수업이긴 하지만 내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수업을 하니까 주로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가끔 학교 관계없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교수님 생각이 너무 뭐 뚜렷하다, 아니면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서 반성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교수들처럼 그야말로 그대로 그 자료를, 그러니까 내 가치 판단 없이, 내 가치 판단의 개입 없이 그대로 그야말로 그 무색무취 객관적으로 설명만 해줘야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성인이라면, 대학인이라면 전공과 관련 없이, 그리고 또 글을 아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면, 나는 이제 소설가고 평론가고,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는 자로서, 지식인이고 지성인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내 판단을 우리 학생들에게 일정하게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읽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그 다음에 왜 옳고 그른가를, 그 판단의 자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난 지금껏 그렇게 수업을 해왔고, 어, 그러나 늘 내가 항상 덧붙이는 것은 내 생각만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이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이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일 만한데, 어느 부분은 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 교수님의 그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가를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유가 확장되고 비판적 지성이 확립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수업의 방식이고, 교육에 대한 내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 수평가 굉장히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8, 최고점이 그러네. 4.5점은 아니네. 예, 4.8. 낮으면 뭐 4.2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주고 싶으냐면, 잠깐만요. 예,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음악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노래도 있고 뭐 그런데, 예, 그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음악과 더불어서. 예. 이것은 내가 지금 예, 이건 다른 거였습니다. 예,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 지금 예, 시를 낭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들려주려고 했는데 미리 내가 찾아놓은 게 아니어서, 예, 약간 그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게, 예, 미리 찾아놓지 않았더니 영 아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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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다. 다 아니어서, 예, 그냥 이 정도로
하지요.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인문학 첫걸음 우주 2차 시 마치고 우주 전체 역사를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